우리나라도 지금 728조 슈퍼 예산을 지금 편성을 했거든요. 네. 미국도 지금 슈퍼 예산을 엄청 해서 돈을 뿌려대고 있단 말이에요, 시중에. 그러니까 물가가 잡힐 리가 없지. 아무리 금리를 올리거나 움직이지 않더라도. 그리고 이제 금리를 높여도 이제 물가가 반응을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경제 성장률도 못 잡고 물가도 못 잡고. 근데 이걸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지금 대안이 확실하게 나오지 않았는데 그 대안은 두 가지가 있대요. 이제 긴축 정책을 하고 세금을 엄청 걷는 거야. 나라빚을 줄이기 위해서. 근데 자기 임기에 그렇게 해봐요. 쉽겠어? 그러니까 대부분 자기 대통령들이 다 자기 임기에는 어떻게 해서 그냥 돈을 풀어서 경제 좋다고 끌고 가다가 다음 임기로 그걸 넘겨버리는 거야. 자산 매입 계속 하고 본인 할 때는 네. 금리 낮추고 그런 식으로 어쨌든 뭐 표를 얻었다가 이게 사실 쌓이다 보면 이게 이제 빵 터지는 거지. 근데 이번에 2026년도에 이번에 우리나라도 슈퍼 예산을 사상 최대로 여태까지 이렇게 잡았던 적이 없을 정도로 예산을 잡았어요. 근데 이게 두 가지로 갈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금리를 낮춰서 중앙은행, 한국은행에서 돈을 푸는 거랑 이게 나라에서 이렇게 확대 정책을 펴서 재정을 확 늘려가지고 돈을 푸는 거랑 물가에 반응하는 그 정도나 방향성의 결이 다르더라고요. 중앙은행이 돈을 풀면 기업들한테 대출을 잘해주고 가게들한테 대출해줘서 그 사람들이 쓸 수 있는 거를 쓸 수 있게끔 돌는 거잖아요. 그래서 약간 더 간접적인 거라고 하면 이렇게 나라에서 재정을 확대해서 푸는 건 직접적으로 돈을 뿌려주는 게 되는 거예요. 꼽아주는 거죠? 네, 그냥 또 지금 민생지원금 그쵸, 꼽아줬잖아요. 그런 식으로 꼽아주는 거야. 그러니까 물가 상승에 더 직접적이고 더 효과가 더 크다는 거지. 그러니까 내년에 지금 728조를 풀을 거야. 더 꼽아준다는 거지. 시중에 돈이 더 넘쳐나는 거예요. 근데 집값이 빠지겠냐고. 물론 대출은 안 해줘. 주택담보대출은 안 해주지만 시중에 풀린 돈들이 몇 개의 과정을 거치면 결국에 목돈으로 만들어지는 어느 구간으로 모이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게 또 그쪽으로 순환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특히 이번에 비트코인 지금 박살났잖아요. 네. 비트코인도 안전하지 않다고 사람들이 생각하겠죠. 그러면 또 다시 안전자산인 부동산으로 갈 수밖에 없어.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는 격동의 시기? 좀 난리가 날 것 같아요, 진짜. 그래서 지금이 오히려 지금 조용하잖아요. 11월, 12월 이번에 1915 대책 발표 이후로 완전 조용한데 이게 완전 폭풍 전이야. 폭풍이 불기 전에 바람이 그쪽으로 싹 몰리니까 주변에는 완전 조용하고 바람 한 점 안 불잖아요. 그러다가 폭풍이 확 오는 거잖아, 허리케인이. 쓰나미도 그렇잖아요. 바닷물 그 해수면에 있는 물을 쫙 끌어다가 자기가 왔다가 한꺼번에 확 하는 거잖아요. 네. 저는 지금이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11월, 12월 되게 조용할 거야. 근데 내년에 이제 봄 이사철 가까워지고 이렇게 천천히 제동을 걸면서 대출 풀리고 확 한다는 거지. 그래서 내년에 대출도 이제는 연으로 아니라 월로 끊는다는 얘기가 있어요. 은행에서. 총량을? 지금 난리가 났어. 지금 화두는 대출이에요. 사람들이 지금 관심 제일 많이 가는 게 대출. 대출 나오냐 안 나오냐. 그게 제일 중요한데 내년에는 총량 규제하는데 앞쪽에 다 써버리고 뒤에 없어가지고 안 되니까 이제 이 은행마다 월별로 이렇게 총량을 만들어서 이제 하겠다라는 얘기도 나왔었어요. 장난 아니죠. 그럼 초반 넣으시지 무조건. 1월 1일 매해 1일이 되면 은행 문에 날린 거죠 이제. 줄 쫙쫙쫙 쓰겠지. 근데 지금 슈퍼 예산 이렇게 했잖아요. 이렇게 나라에서 나라빚을 늘리잖아요. 그럼 다른 데는 진짜 돈이 쫙 말라요. 지금 게다가 지금 LH가 또 이거 하겠다고 국토부에서 예산 또 사상 최대로 또 받아갔잖아. 그리고 민간건설사 거를 어쨌든 자기가 다 가져간다고 했기 때문에 이제 민간건설사에서 공급하는 양은 엄청 적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내년부터 시작되는 3년 동안에 5년 동안에 추가 아파트 공급은 없다라고 했으니까 그동안에 이 돈이 풀리면서 이 물가 상승이 연동돼서 인플레이션으로 집값이 오르는 것도 오르는 건데 집이 부족해. 그러면 있는 집 안에서 또 얼마나 엄청 오르겠어요. 내년은 정말 여러분들이 상상했던 거 이상일 거다. 예견을 할 수가 없어. 어디까지 갈지 저도 상상을 못 하겠어. 그래서 전 이왕이면 올해 여러분들이 뭔가 진짜 준비를 제대로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이렇게 가만히 있으시다가는 나중에 진짜 큰 코 다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돼요? 가만히 있으면은 월급 만약 500 받는다. 월세 300 내야지. 지금 월세가 2023년도, 4년도만 해도 100만 원대였거든요. 물론 아파트 좋은데 이런 데 말고 일반 평균으로 우리가 거주를 하는 사람들이 물론 이제 빌라나 다세대나 이제 단독 사는 사람들은 이제 100만 원 밑에 막 50만 원, 70만 원 이렇게 됐고 뭐 이후에 이상의 뭐 신축 막 대단지 아파트 같은 경우는 뭐 200만 원 전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평균가로 했을 때 한 100만 원 정도가 형성이 됐었었는데 지금 그게 지금 200만 원, 300만 원까지 올라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번에 LH가 공급을 하면서 임대를 해서 시세보다 80%에 살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했잖아요. 월세가 원래 100만 원대였는데 그걸 300만 원까지 올려놓고 그 시세에서 80%인 240만 원에 월세 해줄게 라고 하면 장난해? 사람들이 지금 뭐 하는 거야? 속으실 수가 있는 게 이게 나라에서 시세 80%에 살 수 있게 해주니까 너무 고마워 할 게 아니라 그 시세를 100만 원에서 300만 원을 올려놨다니까? 지금 이렇게 공급이라던가 임대로 전환하고 뭐 이런 문제들이 많아지면서 임대차법도 그렇고 솔직히 333 이것도 지금 민주당에서 움직이면 통과 그냥 되는 거잖아요. 이러면 더 가뭄이 될 거예요. 진짜. 그 로베스피에르의 우유파동처럼 월세 매물, 전세 매물이 싹 사라지는 그리고 암시장에서만 거래할 수 있는 매물 자체가 진짜 씨가 마르겠지. 그래서 내년에 정말 폭풍이 휘몰아칠 거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내 집 마련을 하지 않거나 그거에 대한 대비를 준비해 놓지 않는다고 하면 진짜 거주 비용의 월급의 반 이상을 쏟아야 돼요. 맞벌이해도 요새 가난해. 그러니까. 옛날에는 맞벌이 하면 중소기업이라고 했거든. 맞아요. 근데 이제는 맞벌이도 쉽지 않아요. 한 사람 월급을 그냥 다 월세로 나가. 그리고 한 사람 월급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물가가 엄청 올랐어. 올해만 해도 경제 성장률이 0.9%거든요. 물가 상승률이 2%였어요. 월급 그대로 받았다. 작년이랑 상관없이 똑같이 받았다. 그러면 물건값은 지금 1%에서 2%로 올랐는데 성장률은 1%니까 가만히 있어도 돈이 지금 녹아내리고 있는 게 눈에 보이거든요. 부동산 현장에 가면 더 녹아내리는 게 보여요. 1015 대책 발표되기 전에도 2주마다 집값이 1억씩 올랐거든요. 서울의 핵심 지역, 한강벨트 지역들은. 근데 지금 1015 대책 이후에 그럼 집값이 빠졌냐? 그 이유도 제가 지금 돌아봤는데 집값이 1도 안 빠져요. 1도 안 빠졌죠. 1도 안 빠지고 심지어 그 1015 대책 전후로 고가를 찍었던 실거래가들 있잖아요. 그거보다 그래도 옛날에는 뭐냐 20억에 거래됐다. 그러면 1015 대책 전이면 막 22억, 23억, 20억 이렇게 바로 호가가 막 2, 3억, 5억씩 뛰었는데 이렇게 되진 않아요. 20억에 거래됐다. 그러면 20억 5천, 21억에 나오긴 해. 그렇지만 이게 집값이 빠진 거냐고. 뭐 옛날에 나왔던 호가 대비는 좀 뭐 가격을 덜 붙여서 팔긴 하지만 그래도 실거래가보다 밑으로 나오는 완전 금매는 아니다. 라는 게 지금 현장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빠질 것 같지 않고 그 물건을 안 내놓고 가격이 안 빠지는 이유가 물건이 지금 없어요. 시중에 사람이 3명이 가는데 물건이 한 개도 없는 경우가 많아요. 살 매물도 없고 월세 매물도 없고 전세 매물도 없고. 그래서 지금 다들 전세를 눌러 앉고 이번에 바꾼 사람이 많지만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 거냐라고 했을 때 답이 없어요. 그러면 어쨌든 전세가 상승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내년에는 전세가뿐만 아니라 우리가 2021년도에 부동산 급락했을 때 전세가 30-40% 빠지고 매매가 막 많이 빠진데도 막 20-30% 빠지고 막 이랬었잖아요. 이제 내년에는 그걸 하락이 아니라 상승으로 경험하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가만히 있을 때는 아니다. 지금 빨리 움직이셔야 된다. 우리나라만 유독 많이 풀긴 했지만은 미국도 진짜 많이 풀었고 다른 나라도 정말 많이 풀긴 했더라고요, 보니까. 맞아요. 바이든도 지금 바이든 때부터 돈을 엄청 많이 푼 거예요. 원래 바이든 때는 돈을 안 풀었어야 되는데 팬데믹 끝나고 나서 바이든이 좀 괜찮아지면 돈을 덜 풀었어야 되는데 계속 더 푸른 거야. 그래서 그거에 대한 후폭풍을 지금 트럼프 2기가 맡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적자가 지금 엄청 심하니까 이걸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이제 관세나 이런 걸로 풀었지만 이 관세로 풀으려고 하다가 오히려 후진국들이 금융위기를 맞은 것 같은 효과를 발휘하게 돼서 이제 미국에 대한 신뢰가 떨어져서 국채가 더 안 좋아지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경기가 더 안 좋아져서 지금 관세로도 못해. 그리고 오히려 지금 저성장이 전체적으로 있는데 파이가 작아졌잖아요. 성장이 적어지면. 그럼 이 파이가 작아진 거를 중국이랑 미국이랑 어떻게든 자기 나라는 주변국들을 때리더라도 자기 나라 건 가져가겠다라는 일념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무역을 이기주의처럼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파이가 더 빠르게 더 줄은 거야.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더 안 좋아진 거지. 기존에 그래도 서로 같이 열심히 해보자 했을 때는 그래도 파이가 천천히 줄어들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런 중국이랑 미국의 뭐 전쟁이라던가 이런 것 때문에 파이가 더 급격히 줄어서 경제는 더 어려워졌다. 나라는 개개인의 국민의 이런 경기를 신경 써주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신경 써야 된다. 각자. 네, 각자 도생해야 된다. 물가는 내년에 더 오를 거예요. 그리고 집값은 더 오를 거야. 월급은 줄어들고 일자리는 줄겠지. 이게 내년의 모습일 것 같아요. 서울이 이미 전고점을 넘어가지고 여기 후기 상승장 완전 상승장으로 들어선 지 꽤 됐어요. 그리고 최근에도 어때요? 25년으로 들어서. 미친 듯이 올랐어. 각도가. 기울기가 장난 아니지 않아요? 이 정도면 거의 절벽 상승장으로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러네요.
절벽 상승장이랑 똑같아. 뭐 지인 지수는 다르긴 하지만은 응. 거의 뭐 기울기가 기울기가 비슷하나. 그러니까 이게 숫자는 달라져도 이 기울기는 그 속도를 나타내는 거잖아. 상승의 속도를. 거래량도 봐봐요. 대단합니다. 윤석열 되고 나서 부동산 거래량이 완전 바닥을 찍었었거든요. 25년도 들어와가지고 이재명 효과로 봉우리가 벌써 3개나 생겼어. 이재명 효과. 이재명 효과라고 해요. 봉우리가 3개 생겼어. 요 가운데 제일 높은 데 뭔지 아세요? 어대명. 어차피 이재명이 된다. 5월 달이구나. 4월 달. 5월, 6월. 이때. 여기 이 첫 번째 봉우리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 제지정. 이거보다 더 높아. 오세훈보다 더 세네. 오세훈보다 더 센 이제 상승을 만들어낸 게 이 두 번째 봉우리라는 거지. 이 세 번째 봉우리가 뭐겠어요? 97 대책. 97 대책 발표하고 나서 더 올랐어. 더 확. 확 왔죠. 627 대책 발표하고 대출 안 된대라고 잠깐 소강 상태되다가 그 다음에 이제 효과가 떨어질만 할 때쯤 이제 효과를 안 나타나게 하려고 97 대책을 발표했는데 거기에 오히려 기름을 부은 거지. 추가 아파트 공급 없대. 나라에서 알려줬어. 안 공급 대책. 안 공급 대책. 여기가 또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봉우리가 3개 생겼어요. 근데 내년에는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지 않아? 대세상승. 이거는 진짜. 대세상승처럼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지금, 참 설명을 좀 해야 되겠다. 법례를. 이 거래량입니다, 거래량. 맞죠. 이건 거래량이, 월평균 거래량. 거래량입니다. 네. 지금 서울에 근데 사실 이렇게 되긴 쉽지 않아. 왜냐면 이러려면 매물도 많이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 23년도에 제일 많이 나왔을 때 서울의 매물량이 9만 건 정도였어요. 9만 1,000건. 근데 지금은 몇 건일 것 같아요? 나와 있는 게. 많이 들어갔던데. 네, 많이 들어갔어요. 진짜 많이 들어갔던데. 6만 건, 3만 건이 줄었어요. 근데 그 3만 건들도 다 실제 거래 가능한 금액에서 나온 게 아니고 그냥 전시해 놓는 가격들이 많고 실제 거래 가능한 건 현장에 진짜 매물이 한 개 있을까 말까 한 지역이 되게 많아요. 물론 우리가 보는 좋은 지역에 한해서 우리는 좋은 지역 사고 싶지 뭐 이상한 쭉정이 지역 사고 싶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고 싶어하는 지역들에 지금 매물이 없고 전세가 없고 월세도 메마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될 거다. 근데 여기 보면 시장 강도 보이잖아요. 이게 시장의 에너지인데 이 청록 색깔이 매매 시장 강도거든요. 네. 에너지가 안 줄어. 지금 관망세라고 해도 꺾인 게 아니고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그럼 또 처음 보시는 분들 위해서 시장 강도 100 기준을 좀 설명해 주시죠. 네네. 이 시장 강도라는 건 말이 어렵게 나왔어요. 그냥 시장의 에너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부동산 시장의 에너지. 여기 청록 색깔이 이 매매 시장, 이 주황 색깔이 전세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네. 이게 0보다 위에 있으면 플러스, 0보다 밑에 있으면 마이너스예요. 근데 마이너스라고 해서 가격이 깎이는 게 아니라 에너지가 마이너스가 됐다는 거지. 그러면 이제 상승이 폭이 줄어들고 이제 가격이 좀 떨어질 수 있다. 이런 거가 힘이 커지는 거고 0 위에 있다 그러면 상승의 에너지가 커지는 거예요. 근데 이 에너지가 점점 커졌다가 25년도에 엄청 커졌죠. 이렇게 쭉 올라왔다가 최근에 관망세로 돌아서서 에너지가 유지되고 있다. 그렇지만 유지되는 그 수치 자체가 지금 100보다 위에 있잖아요. 네. 100보다 에너지가 위에 있으면 뜨겁다. 부동산 시장이 뜨겁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KB부동산 시세로 색깔로 표시했을 때 시뻘건 게 곳곳에 많다. 확이해된다 그렇게. 네. 우리가 그걸 많이 보니까. 과열됐다. 그래서 100이 넘으면 시장이 과열됐다. 정말 열기가 뜨겁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렇게 미친 듯이 올라갔을 때 어때? 이때가 절벽 상승장이잖아요. 네. 이렇게 100을 넘어서 이렇게 올라갔을 때가 절벽 상승장이 나타날 때인데 이게 2+2 할 때입니까? 그쵸. 이 전세, 이 전세. 2+2 했을 때 이 전세 시장이 이게 봉우리가 생겼어. 봉우리가. 이게 전세 강도입니다, 지금. 주황색이. 요 전세 시장 강도. 야. 우리 이번에 3+3+3 하면 어떻겠어요? 이거 두 배. 이거 두 배를 지금 우리가 웃으면서 얘기를 하지만 현장에 나타날 거 생각하면은 난리나. 이때 전세 시장이 이렇게 2+2 했을 때 현장에 어떤 느낌이냐면 전세 매물이 없어. 줄 서요. 그러면 거기 사시는 분이 집을 잘 안 보여주려고 그래. 그러면 부동산에 예약을 한단 말이에요. 자, 저 이 시간에 갈 수 있는데 집 볼 수 있어요? 안 돼요. 이 시간에 오면 그 시간에만 볼 수 있어요. 라고 해서 맞습니다. 사람들이 다 그 시간에 모여. 퇴근 시간에. 그러면 부동산에 10팀이 한꺼번에 쫙 모이거든요. 그러면 칙칙폭폭 기차 타고 가는 것처럼. 근데 봐봐, 집 보러 올 때 혼자 가지 않잖아요. 네. 신혼부부면 같이 부부가 보러 가거나 아니면 부모님도 같이 가. 그렇죠. 내내 못 믿어 이러면서. 그렇죠. 그래서 팀이 와 항상 집을 보러 올 때. 2-3명. 한 명이 오지 않고 2-3명이. 근데 그게 10팀이 왔다고 생각해봐. 20-30명. 20-30명이 우르르 가는 거야. 그 집을 보러. 한 집을 보러. 엘리베이터도 한 방에 안 되네. 그치. 나눠서 타야지. 그래서 앞에 부동산님 자 여기 따라오세요. 가이드 느낌. 여행 가이드 느낌. 자 여기 따라오세요 라고 하고 쭉쭉쭉 따라갔다가 한 팀씩 돌아가면서 엘리베이터 한 팀 올 때마다
집을 그냥 개방해 놓고 사람이 들어가고 나가고 한 10팀이 한꺼번에 보는 거지. 그래서 한 번에 쭉 나가요. 왜냐면 TV에도 10팀을 계속 보여주면 뭐 일을 못 하지. 그쵸. 그러니까 한 방에 보는 거야. 그렇게 해서 다 나와서 이제 1층에 모여. 로비에. 그런 다음에 거기서 사장님이 얘기를 하죠. 자, 집을 봤습니다. 혹시 이 집을 계약하고 싶으신 팀은 손을 들어주세요. 손을 드는 거죠. 들죠. 그럼 10팀 중에 뭐 한 3, 4팀이 들었다. 그러면 뭐 부동산 사장님이 이쁜 사람 뭐 계약하라고 할 거야? 아니지. 공정하게 해야지. 자, 가위바위보 합시다. 라고 해서 가위바위보를 해서 가위바위보 이긴 사람이 계약서를 썼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옆에 있는 부동산이 가만히 있냐? 가만히 안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경매가 아닌데도 경매처럼 매물에 사람들이 달라붙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시세가 경매처럼 형성이 돼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내가 3억의 전세를 보러 갔어. 10팀이 보러 갔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가위바위보까지 내가 이겼어. 승자가 됐어. 그래서 나 이제 계약서 쓰는구나 하고 이제 계약서 쓸게요. 계좌번호 주세요 했는데 아플싸. 옆에 부동산이 치고 들어온 거지. 옆에 부동산도 다음 팀으로 보러 온 거지. 보고 나서 그 팀에서 집주인한테 얘기를 하는 거야. 아, 3억에 내놔서 누가 산다고 하는 것 같은데 우리는 3억 2천에 해드릴게요. 여기 세입자 하신다는 사람이 있어. 3억 2천에. 이분 붙여드릴게요. 그러면 집주인 입장에서 어때? 당연히. 보유세 올라간다는데 그리고 계속 5%로 묶일 텐데 최대한 땡길 수 있을 때 땡겨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3억 2천 가지. 그러면 이제 그런 식으로 경매가 붙는 거야. 3억 2천에 전세 계약 하실 분. 최고가 매수인 신고하듯이. 그렇죠. 아, 근데 부동산이 한두 개냐고. 옆에 있는 부동산만 있냐고. 부동산도 한 3-4개가 그렇게 쫙 붙어요. 그렇죠. 왜냐면 그 물건 자체가 되게 적으니까. 귀하니까. 이 부동산 하나에, 매물 하나에 부동산 사장님들이 뭐 10명씩 붙어 있어. 그래서 이게 실시간으로 촉각을 세우고 이 물건 누가 가져가냐. 난리가 나거든. 그러면 두 번째, 세 번째 부동산에서 계속 경쟁을 붙여가지고 그러면 집주인이 어떤 생각이 들면 이거 내가 계좌번호 안 주고 들고 있다가 조금만 버티면 시세가 당장 올라가겠네? 라고 해서 거래가 안 돼. 계좌번호가 안 나와. 그런 상태로 가면 이제 전세 가격이 그 자리에서 점점 뻥튀기가 되는 거야. 그리고 전세로 살고 있던 사람들도 어지간하면 눌러 있으려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더 안 나와. 그럼 매물이 더 안 나와. 지금 요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025년도 가을장이 원래 난리 났을 법한데 이번에 627이랑 97이랑 101호 대책 발표하기 전 이 시기에 사람들이 전세 수요가 다 매매수로 갈아타면서 그쪽으로 갔고 지금 전세도 DSR 적용한다고 그러고 전세 대출 잘 안 나올 수 있다라고 해서 무주택자도 잘 안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무서워서 집을 못 옮긴 사람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갱신정보권 쓰거나 갱신정보권 안 쓰더라도 시세대로 올려주고 그 자리에 그냥 눌러 앉으신 분들 많거든요. 앞으로 더 심해지는 거지. 그럼 매물이 더 없어. 그리고 이제 333 이제 한다고 하면 임대인들이 집 팔아버리거든요. 지금 포트폴리오 점검해야 될 시기예요. 그러면 임대인들이 지금 다주택자들은 어차피 자기가 버틸 수 있는 거를 만들어놨는데 보유세도 더 높아지고 상황이 어렵다고 하고 3+3+3도 될 것 같아. 어떻게 보면. 그럼 리스크가 커지니까 리스크를 해지하기 위해서 매물을 더 정리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 매물이 더 주는 거야. 현재 전세나 매매 시세. 그리고 지금 우리가 2023년 이후부터의 부동산 시장에 그 시장을 주도하는 사람들이 실수요자들이 주도를 했잖아요. 그럼 실수요자들이 시장을 주도했어. 그리고 점점점 대출을 실제 바로 이사할 수 있는 사람들만 대출해준다는 걸로 결국 또 바뀌었잖아요. 내가 당장 이사를 못 가도 첫 집을 마련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실수요자로 인정해줬었는데 이제는 대출에서도 그런 사람들 인정 안 해주겠다고 하니까 실제 바로 거주하는 사람들만 매매를 하고 거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옛날에는 거래를 해서 집을 미리 사놓고 전세를 놓는 사람도 있고 다주택자가 집을 사서 임대를 놓는 매물들이 나왔었는데 지금은 그게 1도 안 나오는 시장이라는 거지. 그게 지금 2년 동안 지속이 됐어. 그러면 다음에 2년이 지나서 다음에 매물이 나와서 만기가 되는 사람들이 집을 구하려고 했을 때 매물은 그만큼 더 줄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 또 기름을 부었잖아. 토지거래허가구역 서울 전 지역이랑 경기도 12개 묶었잖아요. 실거주만 해. 실거주만 거래할 수 있어. 이제는 임대 매물이 그 지역에서는 나올 싹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내년에는 그리고 내 이후에는 거래가 되는 족족 매물이 더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게 심화될 수밖에 없는 게 내년부터 이제 본격화될 거다. 허리케인이 지금 쓸어가는 형국이 될 수밖에 없다. 우리가 지금 1월 달에 여기 잘렸는데 2024년 1월이랑 12월에 비상계엄이 있었잖아요. 그때가 2,000건, 3,000건 정도 거래됐어요. 서울 월평균 거래량이 5,000건인데 월평균 거래량보다 못 미치는 2,000건, 3,000건 정도가 시장의 에너지가 좋지 않으니까 거래가 됐었거든요. 네.
근데 26년도에 어때요? 25년도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 재지용하면서 6,000건, 9,000건 이랬죠. 그래서 잠깐 4월에 소강 상태 되다가 5, 6월 때 이제 조기 대선, 이재명 효과가 발휘되면서 11,000건까지 올라갔어요. 그러고 나서 6.27 대책 발표되고 잠깐 효과를 발휘하다가 바로 97 대책으로 기름을 부어서 그쵸. 8,000건 거래되고 10월 달에도 1015 대책 발표되기 전까지 8,000건 거래됐어요. 지금 11월 달 거의 말까지 수집을 했는데 지금 1,000건이 안 되거든요. 이러면 2022년도 금리 2배 됐을 때 효과보다 더 심각한 상태로 거래량이 확 쪼그라드는 거예요. 그러면 거래가 쪼그라들면 거래 안 하면 되지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 사람들이 마냥 거래를 안 할 수가 없고 이게 결국에는 폭탄 돌리가 되는 거야. 여기서 거래를 못했어. 좀 나아지면 해야지 계속 미루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매매를든 전세든 거래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다 뒤에 몰리는 거야. 근데 이게 한꺼번에 빵 몰리면 시장이 어떻게 되겠어요? 미어 터지는 거죠, 이제. 병목치 현상 생기는 거지. 못 가다가 확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시장의 혼란이 엄청 더 가중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전세 거래량도 보시면 계속 높은 상태로 유지되잖아요. 최근에 12월, 10월 달에는 이제 전세도 대출이 나오기가 쉽지 않아요. 무주택자도 지금 총량 규제 때문에 안 나오는 은행이 많고 지방시장은 더해요. 아예 은행이 대출 문을 막아버렸대. 저희는 은행에서 대출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무주택자고 뭐 상관없이 대출 안 됩니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전세도 지금 많이 쪼그라들었어요. 거래 비율이. 근데 내년에 아까 말씀드렸는데 월별로 총량한다. 그러면 진짜 시작하는데 막 전세든 매매든 다 몰려가겠지. 월 첫째 주는 난리가 날 것 같은데요, 항상 그럼? 그러니까 은행이 난리가 나는 거지. 부작용이 좀 심해. 근데 이 총량 규제도 이 50% 줄였잖아요. 내년엔 좀 좋아질 거다. 다시 시작되니까 좋아질 거다고 했는데 그것도 사실 이제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총량을 50% 했는데 더 줄일 수도 있다. 왜냐면 지금 728조 슈퍼 예산 했잖아요. 나라 빚을 늘렸으니까 다른 빚을 어떻게든 줄이려고 지금 사활을 걸 거예요. 지금 공무원들은 엄청 피부로 느끼거든요. 왜냐면 제 수강생분 중에 수강생이 많고 저도 공무원 출신이니까 주변에 친구들이 다 공무원이잖아요. 죽으려고 해요. 죽으려고. 이제 초과 근무수당 아예 하지 말라고 했대요. 마른 오징어에서 막 쥐어짜요? 왜 진짜. 옛날에는 그래도 공무원 월급이 진짜 워낙 짜잖아요. 원래 4시간까지는 해줬잖아요, 항상. 맥스. 그것도 이제는. 그러면서 원래 공무원 월급이 짜서 그래도 그나마 초과 수당이 좀 있어서 그나마 근근히 원래 그런 수당 찍는 맛으로 일하는 거지. 네, 원래. 그랬는데 이제 이것도 없어진 거야. 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눈치 보여. 옛날에는 빨리 칼퇴한다고 하면 눈치 보였는데 이제는 칼퇴 안 하면 눈치 보는 시장이 됐어요. 내년이 경기가 진짜 너무 안 좋을 것 같고 물가는 너무 오를 것 같고 집값도 너무 오를 것 같아서 좀 걱정이에요. 근데 집값 너무 오를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데 이것도 지역이 한정돼서 서울 수도권까지만. 지방은 힘들 것 같아요. 왜요? 부산 지금 분위기 괜찮은데요? 아니요, 부산도 좋은 데만 좋지 전체적으로 부산도 엄청 크잖아요. 좋은 데만 좋지 나머지는 완전 서쪽 버리고 서북 쪽 버리고 서북 쪽 버려도 동남권 안에서도 좀 넓잖아요. 거기 안에서도 정말 되는 데만 되고 안 되는 데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부산 사시는 분들 중에 상담하시는 분들이 또 꽤 있으시거든요. 힘들어 죽겠다고 지금. 제가 얼마 전에 또 상담하신 분이 부산 분이셨는데 부산에서 이제 치과 의사 하시고 남편은 교수고 돈을 좀 많이 모아놔서 펜트하우스급 사시는 분이에요. 해운대. 네네. 근데 서울에 이제 집값이랑 비교했을 때 본인 집은 현타가 온다. 네, 현타가 온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럴 정도로 부산은 이제 서울이랑은 너무 많이 거리가 벌어진 거지. 그래서 사실은 부산이 좋아져서 이전에 안 좋았던 걸 회복하는 수준에서는 뭐 좋아진다라고 할 수 있지만 이전에 부산의 위용? 제2의 도시였잖아요. 제2의 수도.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진짜 많이 반감됐다. 제2의 수도가 아니다? 아니 뭐 왜 이러세요? 부산 분들 댓글 달아주십시오. 제2의 수도가 아니라고 합니다. 저는 제2의 수도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부산 사랑합니다. 부산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좋은데 진짜 솔직히 사시는 분들이 너무 억울해하는 게 그런 거야. 여기 살기 너무 좋은데 좋아요, 진짜. 살기 너무 좋은데 집값은 왜 이러냐는 거야.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지. 그래서 살기 좋은 거랑 집값이 오르는 거랑은 이제 다르다고 생각하셔야 돼. 다르다고. 다르긴 하죠. 그래서 이 부동산 시장도 아예 이제 옛날엔 거주도 하면서 자산도 좀 이렇게 불려가는 식으로 해서 같이 움직였다고 하면 이제는 자산 시장이랑 거주 시장이랑은 완전 결을 달리해서 이렇게 갈라지는 분위기가 너무 명확하게 생겼고 그게 이제 더 그 갭이 많이 벌어지게 됐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에도 제가 진짜 욕먹을 각오하고 말씀드린다라고 하면서 지방 분들한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거주랑 보유를 분리해라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공감이 많이 되더라고요. 예.
근데 그게 맞죠. 앞으로도 더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고 맞습니다. 이게 이제는 제가 얘기했을 때 처음에 얘기할 때는 욕을 먹을 각오라고 말씀드리지만 나중에는 이게 너무나 당연하게 대중화되지 않을까. 저는 근데 그 대중화되는 시간이 그렇게 긴 시간 필요하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요새 또 많이 그래도 생각을 유연하게 하시는 분들이 지방에 사실 때 좀 그 거주 비용을 전세나 월세로 좀 이렇게 돌리면서 나머지를 다 이제 수도권으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월세가 그러면 그렇게 해서 지방에 월세 살면 월세 나가는 돈이 너무 아깝잖아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서울 집값 오르는 거랑 지방 집값이 떨어지거나 유지되는 거랑 비교했을 때는 차라리 월세를 내가 서울에 이제 보유를 하면서 이자를 낸다는 생각으로 해서 그렇죠. 투자 비용으로 생각을 해서 하는 게 훨씬 합리적이고 뒤에 봤을 때는 결국 월세 이자 그러니까 월세 낸 거 주거 비용으로 턴 게 더 많이 들었냐 서울 집값이 더 많이 올랐냐 했을 때는 서울 집값이 더 많이 오른 게 결과적으로 나타날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에는 비용을 계산했을 때 어떤 게 나한테 더 이득이 되고 수익이 되느냐를 판단하기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 뭐 집은 거주지 누가 그걸 돈 재테크로 활용해 이런 관념과 뭔가 그런 가치를 넣거나 신량을 넣으면 이건 돈으로 계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또 정해야 되지 않을까? 네. 그래서 10월에 보면 10월에 지금 1015 대책이 발표되고 나서 전체적으로 서울 수도권 규제 지역만 규제를 했잖아요. 근데 지방이 더 죽었어. 문제는. 이게 좀 아이러니인 거예요. 지방 사람들, 지방 지역에는 규제를 하지 않았는데도 서울 규제한 것보다 더 분위기가 얼고 거래가 안 됐어요. 그래서 지금 10월에 보시면 거래량 순으로 보면 그래도 서울이 제일 거래량이 높아요. 그 다음에 이제 세종. 세종은 항상 등락 있는 거 아시죠? 세종도 모든 지역에 다 잘 가지 않아요. 좋은데. 거기만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수도권인 경기도 지방에서 유일하게 잘 나가는 울산 그 다음에 이제 충북 전북 이렇게 쭉 가는데 1015 대책은 서울을 규제했는데 서울 거래량이 더 늘었잖아. 여기서 말씀드릴게요. 앞으로 규제 대책에서 신수요자를 대상으로 하는 규제 대책은 효과가 1도 없을 거예요. 실수요자를 뭘로 규제할 거야? 무주택자가 내가 집 사겠다는데 그걸 어떻게 막을 거야? 정치적인 이념이나 신념이나 어떤 정책을 들이대도 그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나오는 어떤 규제 대책도 기존에 있는 사람들을 힘들게 할 뿐이지 이 시장 자체를 막을 수 없어. 그리고 거래량을 더 줄일 수가 없는 게 월평균 거래량에 지금 사실은 서울 월평균 거래량이 5,000건인데 2,000건, 3,000건은 정말 이사를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만 이사를 했을 때 나오는 수치거든요. 근데 여기서 어떻게 더 줄여? 뭐 이사를 아예 하지 말라는 거야? 그리고 또 거래량을 줄인다고 해서 집값이 떨어지냐 그건 또 아니거든요. 옛날에는 이런 공식이 있었어요. 거래량이 늘면 집값이 오르고 거래량이 줄면 집값이 떨어지고 이게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거래량이 줄면 집값이 더 올라. 왜냐면 매물이 한 개밖에 없어. 그 점으로 찍혀. 실거래가. 근데 이렇게 찍히잖아요. 근데 이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세가를 찾는 세입자뿐만이 아니라 매매도 똑같은 시장으로 그 현장에서 경매 붙이듯이 가격이 올라간다니까요. 매물이 한 개 나와 있어. 만약에 내가 뭐 세금 문제 때문에 집을 급하게 팔아야 돼서 실거래가에 누가 매물이 하나도 없던 단지에 내가 매물 하나 던졌어요. 여기에 각 부동산 사장님 달려들고 그동안 집 못 사서 기다리고 있던 다 달려들어요. 그럼 이 집에 또 경매 붙지 않겠어요? 그럼 가격이 또 막 이렇게 그 자리에서 올라가. 이렇게 한 개 한 개가 거래되면서 실거래가 하나 찍어주면 또 실거래가보다 높은 가격이 나오고 그럼 하나하나 거래가 띄엄띄엄 되지만 가격 상승폭은 더 이렇게 크게 되는 절벽 상승장 같은 기울기가 지금 나오잖아요. 이게 앞으로도 계속 유지가 될 거라는 거지. 조금 지나면 좀 괜찮아지겠지. 지금 규제 대책 많이 발표해서 그런 거야. 뒤에는 더 많이 발표하고 더 세게 규제할 거예요. 그 트럼프가 정말 생각지도 못한 그런 행동들을 하는 것처럼 사실 우리가 이제 이재명 정부 때도 어떤 걸 할지 한계를 모른다라고 우리도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 때문에 이후에 규제를 안 할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제 1도 없으시고 제가 얼마 전에도 강연에 갔다 왔는데 다 알고 있어요. 오신 분들이 다 알고 있어요.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으세요? 그랬더니 진짜 단 한 명도 없더라. 그리고 앞으로 규제 힘들어질 거다. 더 규제 정책 많이 발표될 거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 한 26건, 굵직한 건 26건, 짜잘한 것까지만 30건 정도 규제 대책이 발표됐거든요. 이재명 정부는 지금 임기 한 5개월도 안 돼서 벌써 3개 발표됐어요. 그것도 뭐 짜잘한 것도 아니에요. 짜잘한 거 빼고 굵직한 것만 3개. 네. 과연 임기 5년 동안 몇 번의 정책이 발표될 거냐. 한 40번?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수강생분들한테. 30건 이하라고 생각하시는 분? 그랬더니 아무도 안 들어. 최소 30건 이상이라고 생각하시더라고요. 이재명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시군요. 진짜. 그래가지고 대출이 안 되니까 지금은 대출을 어떻게든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그런 게 엄청 몰려 있어요. 그래서 요새 제가 영상을 올리잖아요. 대출 관련 영상이 제일 조회수가 잘 나와. 그 정도예요.
그리고 이제 대출 규제를 너무 많이 했잖아요. 엄격하게. 그래서 1금융권 거의 안 나와요. 2금융권도 같이 이제 금융위원회 이거 회의할 때 2금융권 사람도 불렀잖아요. 그래서 이제 2금융권도 잘 안 나와요. 그래서 3금융권 많이 가고 지금 P2P 시장, 이 대부업체 시장은 완전 화랑입니다, 완전. 이전에 경험해볼 수 없을 정도의 화랑이 있거든요. 진짜 장사 잘 됩니다. 네, 지금 그래서 그 흑수저인데 소득 연봉자들 그리고 지금 어느 정도 소득이 있는 사람들은 10% 15%의 고이자를 내서라도 내가 집을 마련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왜냐하면 지금 월급만 받아서는 돈이 녹아내리는 게 눈에 너무 보이니까 대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규제를 했는데도 서울이 거래량이 제일 잘 나온다. 135%잖아요. 월평균 거래량 된 게 100%인데 35%가 더 올라가 있는 상태인 거죠. 서울 수도권 규제했는데 서울이 거래가 더 잘 된다. 아이러니한 거죠. 그리고 지금 10월 달에 그럼 서울에서 누가 거래량이 높았나 거래량 비율을 뽑아봤더니 동대문구, 서대문구, 마포구, 광진구, 강서구 느낌 딱 오시죠? 이제 상반기엔 강남권이 주도를 했다면 이제 하반기에는 강북권이 주도를 하고 있구나. 강서, 종로, 그쵸. 짝짝짝짝. 다 강북권이잖아. 상위권이. 중구, 은평. 네. 그리고 강북권 안에서도 있고 강남쪽이라고 하면 이제 동쪽만 막 날아가다가 이제 서쪽으로 좀 옮겨온 느낌. 그러니까 이제 오를 만큼 너무 많이 오른 거야. 그러니까 그 다음 이제 지역에 물이 갔고 거기로 거래량이 좀 많이 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에너지가 많이 퍼져서 이제 주변으로 많이 갔기 때문에 이걸 마냥 기다리고 있는다? 쉽지 않다는 거죠. 그나마 동대문구가 지금 거래량이 많이 나온 건 입주 물량이 이번에 많았잖아요. 2025년에 11,000세대 정도가 레미안, 라그란데부터 시작해서 아이파크, 장인뉴타운 쪽 입주가 있어서 그나마 매물이 많이 나왔으니까 거래량이 이만큼 나온 거예요. 이제 얘네들도 입주 끝나면 2년 동안은 안 나오잖아요, 매물. 그러면 이제 입주 가뭄이 되거든요. 그러면 거래량 자체는 안 나와. 근데 매물이 워낙 없는데 거래가 되면 가격은 더 오를 거라는 거지. 이게 쭉쭉쭉쭉 더 갈 거예요. 그리고 경기도? 네, 경기도권에 가서 보면 구리, 당연하죠. 풍선 효과, 구리가 많이 누렸죠. 다음 규제, 네. 일바, 구리. 근데 풍선 효과가 나타나도 거래량이 이렇게 늘고 가격이 올랐지만 이전에 문재인 정부 시절에 차례차례 여기 묻고 여기 묻고 여기 묻고 여기 묻고 바로바로 가는 그런 속도가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그랬으면 벌써 무겼겠지. 그렇죠. 근데 지금 그런 시장은 아니에요. 거래량이 이전보다 많이 늘긴 했지만 그래도 이전의 느낌은 아니다. 왜냐면 이 시장 자체가 실거주자 위주로만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보시면 되고 그 다음이 이제 구리와 같이 경기도 생활권이면서 경기도 행정구역이면서 서울 생활권인 하남, 광명, 수정, 풍선효과 지역과 서울 생활권 지역이 고루 분포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된다. 그래서 이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뭐 경기도도 상위권 지역에 서울 생활권에 있는 지역들은 거래량이 오히려 늘었다. 그러니까 에너지는 더 똘똘한 채로 더 몰아줬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소개팅에서 예쁜 애만 화장 못하게 했는데 그러니까 덜 예쁜 애도 이제 화장 못하게 하니까 원래 예쁜 애가 인기를 받을 수밖에 없지.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 상황이 또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다. 그걸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부동산 포트폴리오 점검을 어떻게 해야 되냐 하고도 좀 관련이 있는 건데 이제 갖고 계신 분들이니까 비규제 지역 먼저 들어가서 팔고 서울 들어가기 vs 규제 풀리기 기다렸다가 서울 바로 들어가기. 서울 규제가 풀릴까요? 장소디님 무주택자신가요? 모르겠습니다. 무주택자시면은 둘 다 된다는 여건이겠죠? 서울이든 뭐가 됐든. 답은 규제 풀리기를 기다리지 않고 규제 지역에 들어가기. 돌파. 무조건 돌파. 저 바로 실거주 못하는데요? 그냥 경매를 배우세요. 지금은 만약에 무주택자다 그럼 무조건 빨간데 규제된 데 들어가야 돼요. 투어제 프리패스. 프리패스권이 경매에 있잖아요. 싸게 받을 생각하지 말고 그리고 뭐 권리관계 복잡한 거 말고 그냥 깔끔한 거 그냥 그거 가져온다. 그냥 부동산 중개인 가서 살 걸 법원 가서 사온다. 그치. 그런 느낌으로 복비 내고 법원에 복비 내고 가져온다 라는 생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무주택자는 절대 비규제에서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1주택이잖아. 1주택이면 무조건 장기로 가져가야 되고 무조건 비과세 받아야 되는 건데 그걸 잔잔바리를 넣는다? 막 쭉정이 같은 거 넣어서 한다?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실거주자는 지금 경매 빨리 해야 돼요. 빨리 해서 가져와야 돼요. 그 방법밖에 그런 없어요. 것밖에 없어요. 응. 그래서 사실 지금 경매 시장에 실거주자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옛날에는 신혼집 같은 거 경매로 사면 좀 안 좋다. 기운이 안 좋다.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요새 그런 거 1도 없어요. 그렇게 해서도 가져와야 돼.
그렇게 해서 2년, 4년 지났는데 돈이 몇 억이 올랐다. 기운이 뭐가? 돈을 눌러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투어제 때문에 비규제 들어가 있으면 거기도 이제 나중에 묶이는데 그럼 똑같이 다 화장 지워지는데 그러니까 그러면 그 매력도를 잃어요. 그러면 저쪽 날아갈 때 내 거는 또 깎인다고. 절대 지금 포트폴리오 잘못 들어가시면 난리 나요, 난리 나. 내가 가만히 있었다? 난리 난다. 지금 그리고 경매법원에 지금 물건 진짜 많고 사실 이전에는 저 빌라 하지 말라고 했었잖아요, 맨날. 근데 경매에서는 지금 서울 빌라 해야 돼요. 이번에 전세 사기 때문에 허그 포기 물건이 엄청 많거든요. 허그가 대항력을 안고 보증보험에서 돈을 다 내줬어. 근데 자기가 그 내준 돈을 다 받으려고 지키면서 경매를 나가면 유찰만 되지 낙찰을 아무도 안 받아가는 그렇죠. 거예요. 그래서 그걸 포기해. 그걸 포기해. 그렇죠. 줄 것만 주고 허그는 포기하는 거야. 그렇죠. 그거 받아오면 돼. 개꿀. 그런 빌라가 너무 많고 그런 빌라들 중에 신축도 엄청 많아요. 그 후랭 TV 나오시는 분 중에 신홍철 대표라고 경매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그래요? 그거 요새 쓸어 모으고 있어요 지금. 진짜 이 시장은 안 가져가면 바보인 시장이 이렇게 돼버렸어. 담고 있더라고. 주워 담고 있더라고. 네. 진짜. 심지어 그 주택보증공사에서도 자기네들이 그거를 안 하면 경매 자체가 진행이 안 되면 그 권리가 깨끗해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들도 경매를 통해서 깨끗하게 받으려고 주택보증공사 그쪽 직원이 와서 쓸어 간대요. 맞아요. 그 사람이 와가지고 왜냐면 어쨌든 그 물건을 정리를 해야 되니까 교통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한 다음에 받아가야 되니까. 그래야 끝나니까. 그 사람들은 또 그래서 시세를 또 그렇게 완전 싸게 가져가지 않는데 그래서 그 직원 같이 생긴 사람이 와서 경매 보증이 떴다. 그러면 그 물건을 못 받아간다고 생각하면 된대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허그 포기 물건의 서울 빌라는 엄청 핫하다. 그래서 내가 무주택자다, 1주택자다, 자기가 이 주택자에 대한 카드를 활용하지 않는다면 정말 앞에 선물을 안겨주는데도 가져가지 않는 게 되는 거. 나였으면 냉큼 집어갔을 텐데. 주면 먹어야지 잘. 그럼. 주워 먹어야지. 진짜 여기까지 지금 떠줬어, 지금 나라가. 대출도 너만 해주겠대잖아. 연봉 9천만 원 이하. 무조건 지금 집 사야지, 무주택자분. 나라가 대출도 다른 사람은 40% 막 그거밖에 안 해준대 60% 해주겠대잖아. 이재명이 딱 좀 숟가락 써. 베네수엘라 드세요. 베네수엘라 갑니다. 이렇게. 베네수엘라는 먹어야지. 싫어도 내 건 먹어야지. 챙겨야지. 밥은 먹어야지. 밥은 먹어야지. 그래서 지금 서민 실수요자 생애 최초는 또 70%까지 나와요. 나 무주택자에다가 연봉 9천만 원 이하의 경매로 토지 허가구역 빼서 경매로 들어간다? 이 사람은 무적이지, 무적. 진짜. 그분은 하셔야지. 그래서 지금 가만히 있으면 큰일 난다. 그럼 어떻게 좀 점검을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지금 내가 무주택자인지 1주택자인지 다주택자인지를 우선 확인을 한 다음에 무주택자면 무조건 지금 규제 지역에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1주택자는 지금 갈아타기 하셔야 된다. 기다리면 안 된다. 그리고 다주택자는 한 번 더 털어야 된다. 한 번 더 털어야 된다. 무서운 게 올 거다. 더 기다리면 올라가지 않을까요? 지방 물건 갖고 계신 분들은 안타깝게도 아직도 쉽지 않아요. 상승의 속도가 정말 느려서 저도 지방 투자를 많이 해가지고 물건을 꽤 갖고 있잖아요. 저도 이제나 저제나 기다렸어요.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근데 보유세 높아지는 속도가 훨씬 빠를 것 같아. 그리고 지방은 지금 입주 물량이 없는 데가 많거든요. 그럼 집값이 회복이 돼야 돼요. 근데 문제는 그 지역 경제에 일자리가 같이 주는 거야. 사람이 더 빠졌어. 전세가도 회복이 안 되고 매매가도 회복이 안 되고. 답이 없는 거지. 그러면 뭐 한 바퀴만 더 돌리면 뭔가 좋아질 거라는 기미가 보인다. 그럼 버티라고 해. 근데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때 한 번 더 털어야 된다. 우리가 이전에 급락됐을 때 정말 그때 많이 털고 그 전에 힘드신 분들 많이 정리했었잖아요. 근데 이걸 기점으로 지금 이 시점을 기점으로 한 번 더 털어야 된다. 그래서 옥석과리 한 번 더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내년에 지금 하는 게 포트폴리오 점검을 정말 잘 하셔야 돼가지고 그 다주택자분들도 내가 갖고 있는 정말 나중에 그나마 알짜만 남겼다라고 했는데 그 알짜 중에서도 또 더 가려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챙겨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이번에 연말 연초잖아요. 그래서 좀 이벤트를 하나 하려고 해요. 이게 뭐죠?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부동산 포트폴리오에 개념이 전혀 없으신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 무주택자인데 막 잔잔바리 가시려고 하는 거야. 돈이 적은 것도 아닌데 개념이 안 잡혀 있어. 이 포트폴리오 7일 챌린지를 하려고 해요. 사실은 무료로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참 마음이 좀 그래. 공짜로 한다고 하면 마음이 또 하려고 하다가도 중간에 그만두게 되거든요. 그래서 보증금만 받아요. 이 일주일 동안 부동산 포트폴리오 7일 챌린지 매일 제가 공짜로 강의를 열어드릴 거예요. 그 강의를 보고 그 강의와 관련된 미션을 수행을 하면 보증금 5만 원 낸 걸 전액 돌려드려요.
미션이 뭔데요? 미션이 그런 거야. 그 영상 내용을 보고 포트폴리오에 맞게 자신의 그거를 작성해 보는 거지. 7일 동안에 VOD도 길지 않아. 10분, 15분. 짧아요. 그러니까 30분 내에 매일 할 수 있을 정도. 그러니까 포트폴리오에 대한 개념을 잡고 내가 어떻게 하면 되는지 정도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내가 내 자산에 맞는 집을 찾아보세요. 그 방법도 다 알려줘. 그걸 강의해서. 심지어 그 방법을 경로까지 다 지정한 거를 내가 또 자료를 줘. 나 이거 만드느라 진짜 요새 잠을 못 자고 있어요. 그래서 밥을 못 먹은 거야. 이거 만드느라고. 근데 제가 이거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니고 본인이 진짜 미션을 완수하기만 하면 보증금 다 가져가는, 정말 연말연초해서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를 정말 몰라서 재산에 손해보시는 분이 많고 내년이 정말 준비가 너무 필요한 시기여가지고 우리 후랭이님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 이벤트를 같이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이 참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증금 5만 원 내서 구매하게 하신 다음에 미션 완료되면 다 카드 결제거든요. 카드 취소 다 해드려요. 바로바로 또 확인이 되잖아요. 떼먹을 수도 없어. 7일 챌린지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7일 후 달라진 자신을 만나보세요. 어떻게 달라지는 거예요? 개념이 없었는데 개념이 생기는 거지. 포트폴리오가 뭔지 몰랐는데, 왜 필요한지 몰랐는데 그걸 알게 되는 자신을 만나게 되는 거지. 그래서 내가 무주택자인데 비주의 지역 갈게요. 이런 얘기 안 나오는 거지. 그리고 무주택자인데 잔잔바리 할게요. 이런 얘기 안 나오는 거지. 지금 2025년 1월부터 최근 11월까지 11개월이잖아요. 네. 11개월에 지금 서울 11% 올랐죠.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이젠? 네. 한 달에 1% 올랐다. 미쳤다. 미쳤다. 절벽 상승장 상승률이다. 이 정도면 집값이 2배 되는 절벽 상승장랑 똑같은 상승이에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을 할 때 지금 서울이 정말 그러니까 서울만 가니까 지금 부동산 완전 화랑기고 상승기로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틀렸어요. 서울만 상승이다. 서울만 화랑장이다. 나머지 지역은 세종도 엄청 정책적인 이슈로 올라간다고 해도 6%예요. 그럼 이 정도도 사실은 상승률이 좋은 거긴 하거든요. 근데 나머지 지역들은 지금 다 인천도 마이너스야. 수도권 좋다고 하는데 이제 수도권 안에서도 옥석을 가려야 되는 거지. 인천은 지금 막 송도, 청라 엄청 힘들었잖아요. 근데 이제 조금 좋아지려고 하면 이제 봐야 될 곳들을 봐야 되는 건데 하물며 인천도 지금 마이너스다. 그러니까 지금 할 말이 없지. 그래서 서울이랑 다른 지역은 구분해서 보셔야 되고 그래서 자꾸 제가 그래도 규제 들어가야 되고 그래도 서울로 가야 된다고 계속 얘기를 드리는 게 내가 힘들게 대출 너무 많이 받는 거 부담스러워. 저희 어머니가 사실 제가 그 부동산 처방전 책을 낼 때 이사를 하셨거든요. 근데 저희 어머니도 이제 나이가 있으시고 하니까 내가 앞으로 돈을 벌어봤자 얼마나 벌겠어. 빚지는 거 싫어. 약간 이런 스타일이시거든요. 옛날 분들이 뭐 네. 그러시죠. 그래가지고 물어봤어요. 엄마는 조금 그럼 대출을 조금 더 받아가지고 조금 더 나은 아파트로 가고 싶냐? 아니면 그냥 있는 돈 안에서 이사를 하고 싶냐라고 물어봤더니 자기는 대출은 힘들고 일을 해봤자 얼마나 하겠냐라고 해서 그냥 엄마가 갖고 있는 돈 안에서만 이사를 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2년이 지나서 바로 저희 어머니가 너 말을 안 들었던 걸 너무 후회한다. 그러면서 딸내미가 이걸 해도 엄마조차도 이게 사실 쉽지 않은데 그렇죠. 너무 후회한다면서 그 얘기를 지금까지도 하세요. 그때 조금 더 했으면. 그러니까 지금 저거 영끌하란 말은 절대 아니에요. 영끌하란 말은 절대 아닌데 얼마 전에 제가 수강생분 중에 신혼부부인데 어떤 분을 만났냐면 20대 후반이에요. 20대 후반인데 그 가락동에 재건축 아파트를 사셨대. 엄청 빠르죠. 잘했다고 엄청 칭찬을 해줬어요. 근데 돈이 어디서 나서 했더니 어디서 나서 그걸 샀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유 다 빌렸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주변 사람도 엄청 말렸대. 대출 이자가 뭐 몇백만 원 나오니까. 그래가지고 엄청 반대를 했는데 지금 사고 나서 재건축 엄청 날아가고 있고 지금은 그 가격이 절대 살 수 없고 이제 더 오른 가격에는 자기가 들어갈 수도 없는 상황이 되니까 이제 사람들이 오히려 부러워한다는 거지. 그러면서 그분이 대출 이자만 300이 나가요. 근데도 오히려 집을 안 산 사람들이 더 후회하고 걱정을 하는 분위기로 바뀌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다행히 대출 이자만 300이라도 연봉이, 부부 합산 연봉이 그래도 1,000만 원 되시더라고요, 월이. 그러면 그 정도까지는 그래도 감수할 수 있잖아. 근데 그걸 정말 뭐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하라 그런 게 아니고 나중에 이사 갈 때 어느 정도 털고 하면 그 오른 집값만큼은 이자 낸 거 해도 훨씬 나으니까. 지금 서울만 이렇게 가고 이렇게 절벽 상승장 좀 집값이 2배가 될 상황이라면 조금의 리스크는 감수하고 가야지. 난 이거 절대 싫어. 돈이 녹고 있는데 통장에 돈 있는 거 지금 통장에 있는 돈 녹고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정말 내 돈이 점점 쓰레기가 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셔야지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진짜 난리 난다. 와. 그래도 이전에 노도강, 금강구까지는 좀 파랬어. 그러니까 그러다가 그 다음에 노래졌고 지금은 같이 빨개졌거든요. 매매 전세 다. 이게
지금은 시작도 안 한 거라. 내년 되면 더 난리 날 거라는 거예요. 올해 시작도 안 했는데 지금 송파구부터 1위부터 시작해서 23%. 지금 서울 평균가가 10%가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잘 나가는 상위권 지역들은 더 높다라는 거고 절벽 상승장에 얘네는 거의 2배 수준으로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지. 그리고 전세가도 보면 매매가 많이 올라가는 게 전세가도 많이 올라갔어요. 전세가 12%, 한 달에 1%. 전세가 지금 2배 됐다는 얘기예요. 내년에 어떻게 할 거야? 송파, 강동 장난 아니네. 지금 강동구는 올림픽파크 포레온 입주 있었는데도 이 수치면 답이 없는 거야. 이게 지금 진짜. 1월 1일부터 11월 21일까지입니다. 네. 12개월도 다 채운 게 아니에요. 네. 이렇게 14% 정도 오르면 한 달에 1%가 넘어섰다는 얘기잖아요. 전세가가 2배를 넘어서 어떤 단지, 어떤 특정한 곳은 정말 많이 올랐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올림픽 파크 포레온이 입주장인데도 12,000세대인데도 흔들림 없이 그래도 쭉 계속 갔지. 물론 중간중간에 출렁임이 있었지만 막 원래는 쭉 빠진 상태에서 입주가 끝난 다음에 가는 게 원래 입주장의 공식이잖아요. 근데 이번에 올림픽 파크 포레온이 그 입주장 공식을 확실하게 깨줬잖아요. 그러니까 이러니까 가능할 수밖에 없었다. 잠실 르엘 국평 48억 매매 완료. 지금 제가 사실 얼마 전에 잡내아랑 거기 르엘 쪽에 임장을 갔었거든요. 프레이티비 나오신 분들 중에 잡내아 들어가신 분들 엄청 많네. 르엘이랑 잡내아 엄청 많이 들어가셨어요. 이전에 벌었던 사람들이 다 글로 갔어. 흘러가시는 분들이 다 그렇게 흘러가시더라고요. 많이 들어가셨습니다. 근데 거기 내가 임장을 갔는데 부동산 사장님들이 하루 종일 뭐 하는 줄 아세요? 매물이 없으니까 집주인한테 전화만 돌리고 있어. 매수자는 쳐다보지도 않아. 매수자 와도 어차피 물건 줄 게 없으니까 지금 매물 없으니까 물건 나오면 말씀드리니까 전화번호 적고 가세요. 그냥 가라는 거고 부동산이 오는 손님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집주인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고 있어. 맞추는 거. 전화를 해서 저기 사장님 혹시 이 가격에 사신다는 분인데 혹시 파실 생각 있으신가요? 이제 올리겠지. 아니요, 저는 살 생각 없는데요. 몇 억 더 드린다는데 어떻게 파실 거예요? 이걸 하루 종일 전화만 돌리고 있는 거야. 매물이 안 나와요. 전세가도 싸게 나올 것 같나요? 여기 전세가 싸게 안 나올 거거든. 잠실 국평 48억. 이해되십니까? 아니 반포 70억 나왔을 때도 다들 뜨악했잖아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제 신축이 하나 딱 들어가서 입지 좋은 데 들어가잖아요. 상상도 못할 가격들이 찍힐 거예요. 앞으로 계속. 이제 뭐 반포, 잠실, 뭐 대치 뭐 이런 데는 뭐 말할 것도 없지 이젠. 그래도 이전에 우리가 사실 핵심 지역에 평당 1억 찍을까 막 고심했었던 시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뭐 2억 또 찍어주지 않을까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압구정 국평 3억대 이제 이제 3억은 뭐 평당 3억대 뭐 이제 100억 간다. 30평대 100억 간다는 이제 거의 기정사실화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로 나뉠 겁니다. 내년에는 100억 클럽인 아파트와 아닌 아파트 이렇게 한번 거기서 이제 초고가 시장이 한번 나뉠 것 같고. 이제 자본시장도 이제 부동산 지역 안에서 자본시장으로 흘러가는 지역과 그냥 거주 개념의 시장으로 갈렸는데 이제는 초고가 아파트와 한 번 더 계층이 하나 더 생긴 거지. 더 세분화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핵심 지역은 더 초롱성처럼 올라가는 거지. 왜냐면 이제 대출이 25억은 2억밖에 안 나오는데 완전 현금 부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그들만의 리그가 더 된 거잖아요. 이제 거기 못 들어가는 거야, 진짜. 그 시장이 점점점 세질 거다. 그러면 이제 그 외의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또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게 되고 기존에 나왔던 뭐 벼락, 거지, 신조어 같은 것들이 또 생겨나겠죠. 그럼 지금 여기 빨간불이 들어와 있는 노도강, 금강구도 보면 오랜만에 빨간불이 들어왔는데 그 서울 외곽까지도 이게 좀 괜찮아지는 거겠죠, 내년에? 안타깝게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냐면 여기 구로 물어보신 분이 계셔가지고. 그러니까 반응이 없는 건 아닌데 거기 안에서도 또 옥석이 갈릴 거라는 거야. 노도강이라고 해서 다 가는 게 아니라는 거지. 역세권이거나 신축이거나. 그래서 지금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1급지 지역들, 한강을 끼고 있는 위아래 지역들은 지금 2023년부터 신축이 막 많이 올랐어요. 그 다음에 입지 좋은 준신축까지 올랐어. 그리고 원래는 입지가 떨어지는 구축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입지가 좋은 구축들도 거래가 잘 안 된다랐던 게 24년도까지는 그래도 유지가 됐었거든요. 근데 25년도 되고 나서는 입지 좋은 구축까지도 지금 가격이 다 팔려서 매물이 없다라고 바뀌었어요. 그러면 이제 1급지들은 신축, 입지가 좋은 준신축, 입지가 좋은 구축, 재건축, 재개발 대상이 되거나 뭔가 개발이 될 만한. 그 다음에 이제 입지가 좀 떨어지는 이제 신축, 준신축, 구축까지 퍼져 나가겠죠. 근데 입지가 별로 안 좋은 2급지, 3급지들은 이제 신축 먼저 봐야 되는 거지. 신축 보고 입지가 좋은 준신축, 그 다음에 입지가 좋은 구축 이렇게 갈 텐데 가격으로 봤을 때는 노도강 금강구 안에서도 이제 좋은 입지에 있는
신축이랑 중신축까지만 가고 구축은 움직여도 미미할 가능성이 좀 있다. 왜냐면 거기서도 이제 재건축 재개발이 되려고 했을 때 집값이 5억이야. 상계동의 재건축 원래 재건축에서 메인 지역이라고 하면 사실 상계동을 항상 꼽잖아요. 근데 상계동이 지금 재건축 사업이 힘든 게 집값이 5, 6억인데 분담금이 5억이야. 할 수 있겠냐고. 그러니까 재건축 호재가 있어도 거기는 못 먹는 감이 돼버리는 거죠. 근데 그런 집을 사고 싶다기보다는 거주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겠지. 근데 매물은 안 나와. 그러면 전세 가격이 그걸 밀어 올려서, 근데 전세 가격 때문에 전세가보다 매매가 싸기는 없으니까 잠깐 일시적으로 될 수 있지만 그게 계속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매매가 올라가긴 하겠지만 매매 가격의 가치가 있어서 올라가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차라리 계속 얘기를 하는 게 서울의 노도강 금강구 가는 것보다는 경기도의 서울생활권 가는 게 훨씬 좋아요. 아까 경기도에 제가 상승률 있는데 거래량 많은데 보여줬잖아요. 구리, 하남, 그리고 끼고 있는 과천 이런 데는 비싸니까 못 들어갔는데 구리, 하남이나 뭐 광명이나 제가 24년도 내내 정말 말씀드렸던 광명이나 뭐 안양이나 차라리 이런 데가 더 낫지 노도강 금강구보다는. 그래서 차라리 저는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라고 봐요. 이 라방 시작할 때 말씀을 드린 게 네. 내년에 경제 성장률은 안 좋아지면서 금리를 높여도 물가는 안 잡히고 집값은 올라갈 거다. 정말 좀 안 좋은 말씀 드렸는데 지금도 이미 나타나고 있어요. 금리를 상승했어. 규제도 했어. 근데 집값이 지금 안 떨어지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물가가 너무 많이 또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대출 이자를 좀 높이려고 하는 분위기가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정책 대출 해주면서 그 일반 기업 대출도 많이 줄어가지고 지금 대출이 거의 다 안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금리가 이상해서요. 어떤 게? 왜 신용 등급이 높은 사람이 금리가 더 높죠? 이번에 그 정책 대출 때문에 그래요. 이번에 저서민층에게 금리가 원래 은행은 그렇잖아요. 신용도가 낮은 사람한테 금리가 높고 신용도가 높은 사람한테 금리가 싸게 줘야지 회수할 가능성이 높아서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번에 나라에서 은행권에 요구한 게 그거예요. 서민들이 너무 힘드니까 이자 더 많이 받지 말고 저소득층한테 주는 대출의 이자를 좀 낮춰주고 대신에 그 이자를 소득이 높아서 신용도가 높은 사람한테 그거를 넘겨줘. 저는 소득이 높지 않고 신용 등급만 높은데 가산 금리가 올랐던데요? 괴식? 그래서 그렇게 바꿨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출은 또 워낙에 신용도가 있고 담보가 있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받다 보니까 오히려 고소득층이 더 받지만 이자는 높아지고 그러면 그 이후에 쓸 원래 은행에서 대출을 많이 해주려고 하면 신용도가 높은 사람한테 많이 해줄 때 회수율이 높으니까 돈이 많이 나갈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신용도가 낮은 사람한테 돈이 많이 나갔다. 그러면 지급준비금이 높아져요. 그럼 대출을 해줄 수 있는 총량이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대출의 폭이 줄어들어서 지금 대출이 더 힘들어진 영향도 있어요. 지금 그 악순환이 지금 계속 돌고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여기서 그렇게 반영이 된 거다. 이자는 늘었지만 대출 문턱은 더 높아졌고 대출 총량은 더 줄었다. 가산금리가 올라갔더라고요, 제가. 축하드려요. 희한하더라고요, 이게. 축하드려요. 이게 뭐지, 지금? 금리가 내려가고 있는 추세인데 가산금리가 올라가가지고 지금은 진짜 은행도 답이 없어. 그래서 제가 요새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대출 받으려고 하시는 분들은 자기가 이런 대책 공부해가지고 여기까지는 해주겠다. 서민 실수요자는 60%까지 해주고 생애 최초는 70%까지 해주고 여기 뭐 이렇게 하는 조건에서는 대출 이만큼 해준다고 하는데 여긴 되나요? 라고 이렇게 준비해서 가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영상을 준비해서 제가 제 채널에 올렸어요. 그랬더니 그 댓글이 너무 인상적인 댓글이 있어가지고 제가 소개를 시켰는데 아니 그럴 거면 내가 은행원을 하지 내가 고객으로 갈 필요가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자기가 너무 급하고 목이 마르면 어쩔 수 없지. 그렇게도 준비해서 은행한테 역으로 이거 된다던데 왜 안 해주냐고 빨리 알아봐서 나라도 해주라라고 그 대출 총액 남았을 때 그걸 땡겨 와야 된다는 거지. 은행도 돈이 없어서 못 해줄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그렇게 진짜 고객 전도? 이게 된 게 너무 많이 됐어요. 그래서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전세 품귀 현상이 이전에도 엄청 심했었거든요. 그래서 2+2 나오기 전에 원래 2년마다 계약했을 때도 전세 매물이 품귀 현상이 일어났을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1년마다 계약을 하는 게 뒤에서 암암리 이루어졌었어요. 집주인이 1년마다 집값을 올리고 싶어 하니까 집값 내가 매물을 잡기 위해서 난 1년마다 집값을 올려줄 테니까 나랑 계약하자라고 하는 이렇게 원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2년을 보호받지만 내가 1년마다 하겠다라는 특약을 걸어서 이렇게 들어가는 사람이 많았거든요. 지금도 내년부터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까. 2+2지만 나는 그냥 2년만 살겠다. 나는 무조건 들어가겠다. 그리고 나는 5% 그거 필요 없다.
나는 시대대로 주겠다. 음. 이런. 그러니까 법은 정해져 있지만 현장에서는 필요가 없는 그런 법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3+3+3 전세법이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는 매물이 워낙 적으니까 임대인 우위로 재편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외국은 뭐 그렇다 평생 살게 해준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나라에서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그 나라처럼 우리도 세입자를 면접을 보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입자 면접을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악성 임차인 때문에 피해를 받는 임대인들도 되게 많거든요. 왜냐면 집을 완전 쓰레기통으로 만들거나 맞아. 그 막 이렇게 커뮤니티에 많이 올라오지 네, 않습니까? 월세 안 내고 그냥 가버리거나 쓰레기 다 버려놓고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본인들도 좀 이렇게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세입자 검증할 때 신용점수, 고용소득 증명서, 나 일하고 있다. 연봉 얼마다. 나 범죄 기록 없다. 그리고 이전에 살던 집에서 집주인한테 추천서를 받아와야 되는 거야. 이전에 집주인한테서 난 이 집을 깨끗하게 썼고 월세도 밀리지 어떤 않았고 성격이고 뭐 이런 거. 그런 추천서를 받아야지만 다음 집을 구할 수 있는 거야. 근데 만약에 뭐가 이전 집주인한테 월세도 잘 안 내고 문제가 있었다. 그럼 그 집주인이 추천서를 안 써줄 거 아니에요? 써주더라도 나쁘게 써주겠지. 그러면 그어버리는 거지. 집을 못 구해요. 그럼 어떡할 거야? 어떡할 거야? 나라가 그럼 집 준대? 집 줄 수 없다는 거지. 그리고 지금 경매 물건에 임대 매물도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임대 분양을 받아서 자기 들어가 살고 있어. 그러면 그 나라에서 임대를 주는 거잖아요. 근데 경매는 정말 막강한 권한이라서 그 임대 효력도 없어지는 거야. 사고 팔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지금 임대 시장에 있는 그 사람들도 지금 힘들어서 그게 넘어가는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물이 더 없을 거고 더 심각해지는 게 그런 것도 현장에 나타난다. 그래서 프랑스는 뭐 급여 명세서랑 세금 그리고 보증인 서류 제출. 이 보증인 서류가 그거잖아요. 내가 돈 못 내면 다른 사람이 돈 내겠다. 그쵸. 아 뭐야 내가 집 구하는데 보증인까지 세워야 돼? 외국에 정말 그렇게 해주는데 여기까지 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안 그러잖아요 사실은. 그리고 사실 이런 2+2나 3+3+3 이렇게 얘기 안 했을 때 세입자랑 집주인은 그렇게 사이가 나쁘지 않았어. 이렇게까지 나빠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뭔가 징빙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이러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사비를 협상하고 막 이러지 않았거든요. 근데 사이가 더 나빠졌어. 왜 그럴까요? 누가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더 심화되면 이 매물이 없는 거에 더 암시장으로 가는 것처럼 법적인 보호를 못 받고 오히려 그렇죠. 테두리 밖에서 되는 거예요. 지금 대출도 그렇잖아요. 그쵸. 테두리 안에서 못하게 하니까 다 P2P 가가지고 멀쩡한 금융권 놔두고 딴 데 가서 받아야 되잖아. 지금 매물도 똑같아요. 이렇게 줄어들면 임대차 보호법이란 법이 있는데 그 법 테두리 안에서 못하고 나가서 지금 집을 구해야 된다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야. 그렇죠. 왜 이렇게 해? 그냥 적당히 하는 게 서로 지켜주는 선에서 하는 게 좋지. 너무 걱정이에요, 사실. 이게 더 심화되면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 이런 식으로 그 집주인들은 아빠 세금 부담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네. 임대 매물이 안 나와서 앞으로 더 심해질 수밖에 없다. 준비를 해야 된다. 준비를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내 집 마련을 적극적으로 고민해 보셔야 되는 거지. 그리고 내 집 마련을 아직 할 정도의 돈이 안 된다 그러면 말씀드렸잖아요. 경매로 서울 빌라 낙찰 받아가지고 4848 한 3번 하면 그래도 1억 정도 나오니까 1억 정도면 경매로 갭 끼고 서울이나 수도권에 괜찮은데 5억대 정도 괜찮은 아파트들이 있어요. 제가 요새 인스타 되게 열심히 하거든요. 인스타에서 1억대에 갭 투자 가능한 좋은 무주택자는 또 들어갈 수 있잖아. 그런 식으로 해서 할 수 있는 단지들을 진짜 옛날 같으면 진짜 강의 때 아끼고 아껴서 알려줬던 걸 그냥 무료로 막 풀고 있어요. 인스타 뭐라고 하지? 회원수가 몇 명입니까? 그런 건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1000명 너무 마음이 돼요? 아파. 1000명? 아 1000명도 안 돼요? 여러분 가서 이거 뭐라고 눌러야 돼요? 그거 저 인스타 몰라가지고. 인스타 가서 메리테라라고 치면 나와요? 치면 제가 나올 거예요. 아, 나 그래? 너무 슬프다. 그 왜 가서- 이렇게 아픈 데를 빗으로 그냥 콩콩이라. 아니 이렇게 누르라고 하려고. 이거 뭐죠? 알겠어. 팔로우? 구독 해달라고. 팔로우. 구독 그거 해달라고. 네, 여러분들 와서 팔로우 좀 해주세요. 제가 영상을 그래도 한 180개 올렸는데 영상 개수만큼 팔로우 수가 그 차이가 안 나. 나 어느 정도인지 알겠지. 자극적인 걸 올리셔야죠. 자극적인 거. 뭐 강아지나 뭐 맛있는 음식 사진이나 이런 거 올리셔야죠. 제가 그런 거 못하는 거 뭐 알잖아요. 운동하는 거라든지. 아니 뭐. 근데 자극적인 걸 못하고 진짜 내가 요새 대세의 흐름과 맞지 않나 봐. 제가 요새 팔로우 하시면 DM으로 막 자료 엄청 뿌리고 있거든요. 1억 갭 단지 리스트 막 10에서 15억 단지 리스트 막 쫙쫙 뿌리고 있거든요. 아, 참 오셔가지고. 그런 것도 되는구나. 참 이렇게 연락도 할 수 있구나. 참 그
뭐라 그러지? 메신저? DM. DM 이런 것도 되니까. 나 그것도 이번에 처음 알았어. 저는 뭐 거의, 저는 받기만 해봤거든요, DM을. 그러니까. 뭐, 비즈니스 뭐 이런 거. 네. 그러니까. 좀 해본 적은 없는데. 지금 인스타 오시면 와서 제가 영상 올렸거든요. 거기에 댓글을 남겨주시잖아요. 그럼 제가 DM으로 자료 링크를 그래. 보내드려요. 여러분 가서 DM을 보냅시다. 가서. 누나, 나 갭 3억짜리 추천 좀 해주세요. 경기도에. 서남부 쪽 경기도 갭 3억 추천 좀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 갭이랑 그 가격대랑 정리해서 자료 엄청 뿌리고 있어요. 오시면 자료 파티를 할 수 있으니까 자료 많이 받아 가시고 네. 이번에 이벤트도 참여하셔가지고 DM으로 진상 한번 부려봅시다, 여러분 가서. 왜 질척거려 봅시다. 갭 3억짜리 찍어주세요. 이렇게. 정말 무서우신 은행이님. 그렇게 하면 아마 늘지 않을까 싶습니다. 쉴 때가 아니다 지금. 12월. 네, 연말 즐길 때가 아니다. 네. 공부하고 빨리 일어나서 해야 된다. 내 집 마련할 때 사실 공부하자 이러면서 싫어하잖아요. 근데 제가 말하는 공부는 진짜 현실에서 딱 필요한 것만큼 내가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아는 것이 돈이다잖아요. 그러니까 아는 만큼 내가 돈을 지키고 내가 쓸 수 있기 때문에 그걸 하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하자는 의미로 연말 연초에 지금 7일 챌린지도 하는 거고, 그래서 지금 뭐라도 하자.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또 책을 읽었는데 본인의 행동을 바꿀 수 있는 거에 투자를 해야 된대요. 자기 생각보다. 그런 다음에 행동을 바꾸면 생각도 바뀐다는 거지. 그래서 뭐라도 지금 꼭 하나 해보시길 부탁의 말씀드리면서 이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네. 내 집 마련하실 분들 내 집 마련하시고, 포트폴리오 정리하실 분 포트폴리오 정리하는 걸로 움직이세요. 화이팅!